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애초에 이혼녀도 아니고 애도 딸린 유부녀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영은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승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강미선이 아니라 강미영이에요. 제 아내고 저 아이의 엄마예요. 대체 남편과 아이를 둔 아내의 결혼식이라니.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7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남편 정승호가 출근한 뒤에 조용한 집 안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색이 바랜 커튼, 몇 년째 교체하지 못한 냉장고까지. 친구들은 신혼집부터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자신은 아직도 투룸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몇 년 더 모으면 전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몇 년이라는 말에 미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미영은 SNS를 둘러봤습니다. 친구들의 게시물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새로 산 명품 가방, 해외여행 인증샷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속에서 미영은 더욱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친구 수진이와 만났을 때는 더욱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명품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영아, 요즘 어때? 애는 잘 크고?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이번에 차 바꿨어. 수입차로 말이야. 수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미영은 속이 쓰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승진은커녕 월급 인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이랑 골프장 가고 애도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 보내고 있어. 요즘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수진이랑 나랑 뭐가 다르다고. 그녀는 자신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영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생활이 방송되고 인터넷 기사에는 재벌가 며느리들의 럭셔리한 일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현실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미영은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늦었네요. 정승호가 마트에서 사온 계란과 우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로는 자신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태권도 이야기를 들으며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이 더 컸습니다. 밤이 되어 화장대 앞에 앉은 미영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내가 꼭 펜트하우스로 나가고 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절실함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영은 남편과 아들이 모두 나간 후 평소와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피로한 기색을 감추고 아이라이너로 또렷한 눈매를 만들었습니다. 립스틱은 선명한 레드 컬러를 발랐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샀던 옷이었지만 여전히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진짜 자신이라고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입해 있던 로얄 매치 결혼정보회사에서 프로필을 만들 때 미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름은 강미선, 직업란은 무직, 결혼 경력은 이혼, 자녀는 없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거주지도 실제 월세집이 아닌 더 좋은 동네 주소로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미영에게는 이것이 자신이 되고 싶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분으로만큼은 초라한 월세집의 주부가 아닌 자유롭고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결혼정보회사 김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선 씨,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분을 소개해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44세 남성분이고요. 청담동에서 고급 주얼리 매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태석 씨라고 하시는데 조건이 정말 좋으세요. 사업도 잘 되고 계시고 해외 바이어들과도 직거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김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미영은 흥분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연수입이 상당하시고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계세요. 차도 수입차 2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셔서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는 좋은 인연을 못 만나셨대요. 미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남자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사진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잠시 후 도착한 사진을 본 미영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고급차 앞에서 포즈를 취한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진짜 상류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석 씨가 미선 씨 프로필을 보시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오늘 점심에 시간 되세요? 김 매니저의 제안에 미영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청담동에 있는 호텔 카페에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태석 씨가 자주 가시는 곳이라고 하시네요. 오후 1시에 어떠세요? 미영은 시계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은 다시 한번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고치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가방은 몇 년 전에 산 명품백을 꺼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것이라 아직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청담동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미선으로서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절대로 들키면 안 돼. 호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던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테이블, 은은한 클래식 음악까지. 이런 곳이 바로 자신이 어울리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 정각, 한태석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품격 있는 말투,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그가 들어오는 순간 카페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이곳의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시죠? 한태석입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영은 최대한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강미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여기 분위기 어떠세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태석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대화가 시작되자 태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얼리 사업을 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작은 매장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청담동의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갖게 됐죠. 해외 바이어들과도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유럽 출장도 몇 차례 다녀왔고 내년에는 미국 쪽 바이어들과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영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태석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외모, 경제력, 사업 수완까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재력도, 매너도, 합격. 드디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영과 태석의 만남은 더욱 자주 이어졌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미영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월세집의 주부가 아닌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성 강미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태석의 문자를 받은 미영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남편과 아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빠져나갈지 고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대학 동창회가 있어요. 늦을 것 같으니까 재현이 저녁 챙겨주세요. 정승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승호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태석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조명, 그리고 와인잔이 놓인 우아한 세팅까지. 미영은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와인은 어떤 걸로 드실까요? 이 레스토랑의 소믈리에가 추천해준 프랑스산이 있는데요. 태석이 자연스럽게 와인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뭐든 좋아요. 태석 씨가 고르시는 걸로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태석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스위스 출장이 있어요. 새로운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유럽 쪽 바이어들과 미팅도 잡혀 있고요. 그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미영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해외여행 좋아하세요? 태석의 질문에 미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좋아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바빠서 못 갔어요.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젠가 함께 여행 가면 좋겠네요.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이 있어요. 이탈리아 투스카니, 프랑스 니스, 스위스 체르마트. 태석이 말하는 지명들을 들으며 미영은 상상 속에서 그런 곳들을 여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식사 중간에 태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그가 전화를 받는 동안 미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고, 여성들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진짜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스위스 바이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연락이 오네요. 태석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그의 국제적인 인맥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정말로 글로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제 매장 구경하러 오실래요? 새로 들어온 컬렉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실제 사업장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언제든 시간 맞춰서 갈게요. 미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에게 또 다른 핑계를 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영은 오늘 저녁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비싼 와인, 해외 출장 이야기, 그리고 청담동 매장 초대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습니다. 낡은 빌라, 어두컴컴한 골목, 그리고 페인트가 벗겨진 현관문. 몇 시간 전에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정승호가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동창회 재미있었어.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재현이는 일찍 잠들었어. 숙제하느라 힘들었나 봐. 정승호의 답변을 들으며 미영은 순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을 지우며 미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태석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될까요? 이영은 기대감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말 오전, 미영은 태석이 약속했던 청담동 매장 방문을 위해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발라 필요한 기색을 감추고 아이라이너로 또렷한 눈매를 만들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이비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랑 쇼핑하러 강남 가요.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정승호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승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담동에 도착한 미영은 루체 주얼리라는 우아한 간판을 찾았습니다. 매장 외관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인테리어도 마치 갤러리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석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선 씨, 어서 오세요. 매장 안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고 그 아래 진열된 다이아몬드와 금 장신구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는 건 모두 정품이에요. 저희는 가품은 절대 취급하지 않거든요. 태석이 매장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은 다이아몬드 반지 코너고요. 저쪽은 목걸이와 귀걸이 섹션이에요. 그리고 이 유리장 안에 있는 건 특별 컬렉션입니다. 한 점당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하는 제품들이에요. 미영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도 여기 있는 반지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세계에 대한 동경도 더욱 커졌습니다. 태석이 특별 컬렉션 중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서 미영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미영은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나 재벌가 며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미선 씨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 같네요. 태석의 말에 미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까지. 미영은 이런 곳에서 식사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태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 저는 당신과 진지한 관계를 원해요.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 같은 여성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태석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 미영은 감동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미영의 대답에 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빨리 준비하면 어떨까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며칠 후, 미영은 마침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승호가 출근하고 재현이가 학교에 간 조용한 오전. 그녀는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챙겼습니다. 화장품, 옷 몇 벌,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만 가져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와 함께 간단한 메모도 남겼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미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 이 생활과는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태석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재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10살 아이는 평소처럼 엄마를 부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침실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재현이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발견했지만 10살 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재현이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는 배가 고팠지만 혼자서는 밥을 해먹을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어두워지는 집 안에서 아이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엄마, 엄마, 재현이는 울면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배고픔, 그리고 불안감으로 인해 아이는 결국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녁 7시, 정승호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현아, 아빠 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달려와 안기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정승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재현아, 재현아. 정승호는 급히 아들을 안아들며 흔들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승호는 충격에 빠졌지만 일단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119요?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탈수 증상입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의식을 되찾은 재현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승호는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출장 갔어. 곧 올 거야. 그 시각, 미영은 태석과 함께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상담을 받으며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완벽해요. 그날로 정해주세요. 태석이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미영은 거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야. 병원에서 울고 있는 재현이의 모습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승우는 아직도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이혼을 재촉했지만 정승우는 아들 앞에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정승호의 회사 동료인 김 과장이 애인과 함께 청담동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목걸이 하나 사줄까? 저기 주얼리 매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애인의 제안에 김 과장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루체 주얼리 매장에 들어선 김 과장과 애인은 화려한 인테리어에 감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선물용으로요. 김 과장은 애인과 함께 여러 목걸이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돌린 김 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매장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걸로 정했어요. 여성의 목소리를 들은 김 과장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정승호의 아내 강미영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정승호의 아내인데 여기서 다른 남자와 결혼 반지를 고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어떤 걸로 할까? 애인이 물었지만 김 과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영과 태석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결혼을 앞둔 연인처럼 다정했습니다. 이 반지로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미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미영의 손을 잡고 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저도 기뻐요. 곧 정식으로 약혼 반지가 되겠네요. 김 과장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애인과 함께 매장을 나왔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목걸이 안 사. 다음에 사자. 오늘은 기분이 별로야. 김 과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일을 정승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과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승호는 자신의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정승호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승호야, 지금 시간 돼? 김 과장이 전화를 받은 정승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뭔 일이야? 야, 만나서 이야기해? 내가 좀 전에 청담동에서 주얼리 샵에서 형수님을 봤는데 거기서 딴 놈이랑 결혼 반지 고르고 있더라.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미영이를 봤다고? 정승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주얼리 매장에서 봤어.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 아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어. 두 사람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 정승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정승호는 핏줄이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매일 전화로 이혼을 재촉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정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 과장, 고마워. 알려줘서. 승호야, 괜찮아? 아니야.
전혀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이혼을 재촉했는지. 전화를 끊고 정승우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재현이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전화 왔어요? 엄마 언제 와? 정승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시각, 미영은 태석과 함께 반지를 구매한 후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반지예요. 고마워요. 미영이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곧 있으면 정식 결혼 반지로 바뀔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태석과 헤어진 미영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태석이 예약해준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태석과의 결혼,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 화려한 사교계 생활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에 미영은 정승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정승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싫어. 나는 이미 결심했어. 빨리 서명해줘.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명 안 하면 내가 직접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할 거야. 미영의 협박에 정승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정승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진심이야.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해. 미영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곧 진짜 부인이 될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태석과 함께 웨딩홀 최종 점검을 위해 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결혼식은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청담동 주얼리 매장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 반지를 고르던 아내의 모습. 정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강남의 고급 호텔 웨딩홀은 화려한 꽃장식과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석의 지인들, 재벌가 사람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줄을 서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영은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공주 같았습니다. 목에는 태석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곧 입장하셔야 해요. 신랑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미영은 태석과 만났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태석의 모습이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미선 씨. 태석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날이네요. 웨딩홀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주었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화려한 결혼식을 언제 꿈꿔봤겠습니까? 모든 것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랑 한태석 씨와 신부 강미선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영은 태석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영은 꿈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 서약 교환, 그리고 반지 교환까지 모든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삶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케이크 절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미영과 태석은 화려한 3단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영상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태석과 함께 케이크 자르는 칼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칼을 케이크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환한 미소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웨딩홀 뒤쪽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의 손에서 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승호가 재현이의 손을 꽉 잡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울먹이며 아빠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정승호가 웨딩홀 중앙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태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정승호는 케이크가 놓인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다들 쏟고 있는 거예요. 정승호가 단상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애초에 이혼녀도 아니고 애도 딸린 유부녀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웨딩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유부녀라고? 아이가 있다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석은 멍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뭐? 아이, 유부녀? 미영은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승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강미선이 아니라 강미영이에요. 제 아내고 저 아이의 엄마예요. 재현이가 엄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10살 아이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단상 위에 미영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미영은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케이크 절단을 위해 잡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조용한 웨딩홀에 크게 울렸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이혼녀라고 했잖아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했고 혼자 산다고 했잖아요. 정승호가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야. 나랑 똑같이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태석에 대한 동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더욱 얼굴을 가렸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태석은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넌 나한테 접근한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현이는 계속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며 미영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아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절절한 목소리가 웨딩홀을 울렸습니다. 하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 아이까지 있었다니. 완전히 사기당한 거잖아. 웨딩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이 스캔들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승호는 재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재현아. 엄마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이는 울면서 뒤돌아봤지만 정승호는 단호하게 아들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태석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무효야. 당신과는 끝이에요. 그는 미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웨딩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혼자 단상에 남겨졌습니다. 절단되지 않은 케이크와 떨어진 칼, 그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꿈꿔왔던 완벽한 결혼식이 최악의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혼식이 파탄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태석은 즉시 결혼을 파기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야, 넌 나한테 접근한 순간부터 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신분 위조, 사기 결혼, 재산상 피해까지 충분히 고소 사유가 됩니다.
강미영 씨는 여러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석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로얄매치 결혼정보회사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긴급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강미영 고객의 신분 위조 및 허위 기재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언론에까지 나가버렸으니 우리 회사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를 믿고 가입하는 건데 이런 일이 터지면. 김 매니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해요. 한편 정승호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소송과 양육권 단독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재현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정확히 정리해야 해요. 아내분이 가정을 버리고 나간 증거, 아이에게 끼친 피해, 그리고 결혼 사기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주어질 것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도 받으실 수 있어요. 결혼식 현장의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혼식 사기극, 유부녀의 이중생활, 아이 버린 엄마의 충격적 결혼식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습니다. 미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미영의 신상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그녀가 머물고 있던 호텔 주변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SNS에서도 결혼식 사기극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미영의 사진과 영상이 무수히 공유되었고 패러디와 조롱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그녀는 이미 악역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영은 호텔에서 나와 월세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태석이 호텔비 지불을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미영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고시원에 도착한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만 달랑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 반지하 같은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자신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톱은 깎지 못해 지저분했습니다. 명품 옷들은 이미 다 팔아버렸고 남은 것은 몇 벌의 평범한 옷뿐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도 생활비를 위해 헐값에 넘겼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정승호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승호는 문을 열지도 않고 인터폰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끝났어. 애한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미영이 애원했지만 정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미영은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이제 어디서 살아? 하지만 그 말에는 아이에 대한 후회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안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미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결혼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주가 미영을 빤히 쳐다보더니 손님, 혹시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영은 물건을 던져놓고 뛰쳐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미영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악성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 버린 나쁜 엄마, 사기꾼, 인간 쓰레기 등의 욕설이 끝없이 날아왔습니다. 주변에서 연락을 끊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친구 수진이마저 미영아,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도 애가 있잖아. 하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미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취업을 시도해봤지만 어디서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인터넷에 얼굴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그녀를 고용할 회사는 없었습니다. 혹시 미영 씨 맞나요? 면접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미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법원에서는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석 측의 사기 고발, 결혼정보회사의 신분 위조 고소, 정승호의 정신적 피해 소송까지. 미영에게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여론도 최악이에요. 합의를 시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변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상대방들이 합의에 응할지도 의문이고요. 밤늦게 고시원에 혼자 앉아있던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꿈꿔왔던 펜트하우스 생활은 사라졌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미영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전세금마저 빼앗기고 나서 그녀는 더 싸구려 월세 고시원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방은 더욱 작아졌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영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몇 달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헝클어져 있었고 손톱은 깊게 물어뜯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뾰루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석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허위 신분으로 원고를 기만하여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신분 위조로 인한 손해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정승호의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는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미영의 국선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론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중형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 당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미영에 대하여 사기, 신분 위조, 혼인빙자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미영은 간신히 감옥은 피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미영 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실 말씀은? 미영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영에게는 그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셔야 할 겁니다. 며칠 후 미영은 우연히 정승호와 재현이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재현이는 아빠 손을 잡고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정승호도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은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재현이가 아빠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영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은 질투와 원망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회봉사를 해야 하고 배상금도 갚아야 했습니다. 취업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습니다. 나도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아이에 대한 후회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처지에 대한 한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미영의 마음속에는 후회보다는 원망이 더 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여보, 재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